안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나도 좀 마음을 추스르고 연락할게.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따로 살면 다 이혼하나? 당신은 자식이랑 북적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가족이야? 아니, 밥하기 싫어서 집 나간 게 말이나 되냐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그건 당신이 나 없는 동안 삼시세끼 직접 차려서 먹어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보자고. 나 집도 구했어.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말이나 되냐고. 돈 아까운 줄 몰라? 빨리 계약 취소해. 나도 은퇴 전까지 돈 벌었고, 내가 당신 평생 밥 해준 거 따지면 이 정도 월세는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 집을 사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서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밥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서 씨가 평생 가장 많이 한 일을 꼽으라면 그건 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어떤 굴레 같은 것이 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서 씨는 전업주부도 아니었고 몇 년 전까지도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들, 시부의 밥까지 평생 몇 끼나 차려낸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은퇴를 하니 이제는 삼시세끼를 직접 차려야 했는데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들네가 합가해서 또 밥 타령을 하니 이제 서 씨가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밥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서 외식을 하자고 해도 곧 죽어도 집밥이 좋다는데 차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도 집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이 해준 집밥이 좋은 것이었죠. 이러다가 평생 밥만 짓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놈의 밥 타령 좀 그만 듣고 싶었습니다. 서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홀씨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서 씨의 가장 큰 임무는 돈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하는 것이었죠. 시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 밥을 짓고 새 국에 새 반찬들까지 두어 가지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시아버지의 점심을 챙겨놓고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죠. 그리고 서둘러 퇴근해서 가족들이 먹을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매 끼마다 밥은 늘 새밥이었죠. 그런 생활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정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아들도 대학에 갈 때쯤이라 아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렇게 치열하게 밥해야 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둘이 사는데도 그 비슷한 생활을 한참을 하게 되었죠. 밥 좀 차려줘. 왜 차릴 때 안 먹고서는? 아까는 배가 안 고팠어. 내가 2번 안 차린다고 먹으라고 했잖아. 아, 그냥 차려주면 되지. 주말 늦은 아침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먹는 시간이 대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건너뛰지는 않는 성격이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차렸는데 누워서 TV만 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라 해도 귀찮아서 누워 있었으면서 1시간 뒤에 다시 밥을 차려달라는 소리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에이, 돈 버는 남편 밥 좀 차려주면 어디가 덧나? 잔소리 조금만 하려고 하면 저 소리였습니다. 당시 서 씨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꼭 혼자 돈을 벌어왔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한 소리 더 했겠지만 서 씨는 그냥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큰 소리 내고 싶지도 않았고
결국에 차리는 밥이었기에 빨리 차리고 치우는 게 나았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오전에만 2번 차리는 밥이었습니다. 사실 서씨만 있었다면 건너뛰어도 될 아침이었는데 무슨 고생인지 몰랐죠. 아, 반찬 좀 넉넉하게 하라니까. 여자가 손이 그렇게 작아서 못 땄어? 이 정도면 2~3명이서 먹고도 남아. 아니, 평생 밥 차려놓고는 남편 양도 몰라. 어린 아들이었다면 한 대 쥐어받기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도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한 번 반찬을 해놓으면 여러 번에 나눠 먹지를 못하고 한 끼면 끝이었습니다. 많이 해놓으면 해놓은 대로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반찬을 조금 했다고 투덜댔지만 고등어 2마리에 호박전은 대접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3개 풀어서 찐 계란찜과 나물도 3가지의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밥공기도 남들 국그릇 크기였죠. 두부라도 몇 개 붙여줘.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사항도 많았죠. 나이가 들면 많이 먹지 못한다는데 먹성 좋은 걸 감사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서씨는 주말이 무서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집에서 먹고자 하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인데 외식 좀 하자. 아, 싫어? 집에서 먹지 뭘 또 나가. 가끔은 사 먹어야 맛있지. 집에서 먹는 게 맛있지. 그리고 나가면 죄다 흰밥만 나오잖아. 보리도 좀 섞은 밥이 맛있지.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맛도 없고 돈만 많이 드는데 뭐하러 나가서 사 먹자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남편이 서씨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도 주말에 쉬자. 누가 일하래? 지금 집에서 쉬고 있잖아.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 유별나게 그러지 마. 서씨가 집안일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밥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부엌일 만큼은 서씨만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노고를 알아주기라도 했다면 이 정도로 질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파업 선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반찬을 절반을 서씨가 만들면 나머지 절반은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말에 외식도 했고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 낭비야? 돈 벌어서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편히 살려고 돈 번 거잖아. 서씨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밥이라고 크게 돈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재료 값도 많이 올랐고 매번 고심해서 요리를 해야 낭비하지 않고 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머리도 아팠습니다. 밥도 새로 안 했어? 점심에 한 거야. 남편은 투덜댔지만 안 차려주니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이나 하겠냐 어쩌겠냐 하면서 한동안 투닥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삶이 무척 편안해졌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씨가 됐는지 어쨌는지 남편이 한 달 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밖에서 사온 음식을 먹으면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죽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집밥 먹던 사람이었으니 탈이 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당 수치도 올라가 다시 집에서 제대로 밥을 해다가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외식 얘기는 쉽게 꺼내지도 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남편과 서 씨가 은퇴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침 저녁을 하는 것과 매일 한 끼를 추가적으로 더 차리는 건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보, 입이 심심한데 부침개나 그런 거 없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안 좋아? 아, 기름 조금 써서 하면 되지, 그럼. 그리고 대부분 집에 있으니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거리까지 만들라고 하는 통에 차라리 출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들어와서 살려고요. 무슨 말이야? 저희 집 빼고 여기에서 같이 살까 해요. 갑자기 왜? 그냥 돈도 아끼고요. 애도 아직 어리고 해서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도 좋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버지랑은 미리 얘기를 한 거야?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와서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서씨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데 남편을 쳐다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 뭐하러 두 집 살림 해. 당신 요즘 물가 비싸다고 징징댔잖아. 이참에 합쳐. 태어난 남편의 말에 기가 차 있었는데 아들네와 남편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엄마도 손주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북적북적. 그래, 사람 냄새 나게 살아야지. 우리 둘이 종일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빨리 늙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데 뭘 더 생각해? 남편은 마냥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은퇴하고 무료해 보였는데 손주가 들어와서 산다니 활력이 생길 것 같다며 말이죠. 하지만 서 씨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기는데 장사 없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하나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밀어붙이니 서 씨는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보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좀 더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들어온다면 손주를 돌보는 일과 집안일 모두 서 씨가 떠맡게 될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왜 안 드세요? 그러게. 당신 왜 밥 안 먹어? 어디 편찮으세요?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서 씨의 몫은 없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입맛이 전혀 없어서였습니다. 안 먹을래. 배가 안 고프네.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하셔놓고는. 아들의 말대로 입맛이 없지만 밥상은 무척 푸짐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지니 그 양도 많았죠. 이렇게 차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네 없네 하는 남편 때문이었는데 그건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나오게 많이 차려놓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습니다. 서 씨는 소식가도 아니었고 밥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일 요리하고 간보고 냄새를 맡으면 질려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들네 가족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니 밥 먹을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서 씨도 평생 돈을 벌었고 은퇴 후에는 조금 쉬엄쉬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그 시절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가서 돈이라도 벌었으면 나았겠는데 집에서 가족들 밥만 차리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반찬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없어? 그 이상 어떻게 해? 이미 나와 있는 반찬 종류가 10가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맨날 똑같은 반찬이잖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다른 거 좀 해줘봐.
삼시세끼 차리는데 당연히 똑같은 반찬이 나오지. 남들은 요리학원도 다니고 그런다더라. 좀 더 욕심을 내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들고 있던 국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밥 한 끼 차리려고 해도 1시간, 2시간은 금방이야. 그리고 치우면 또 다음 끼니 걱정해야 되고. 나는 뭐 밥 차려주려고 사는 사람이야? 나도 좀 내려놓고 살고 싶어. 왜 성질이야? 갱년기야? 서씨가 쏘갯말을 하자 갱년기라는 세 글자로 일축해버리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서씨의 마음을 평생 몰라주던 남편이 이제 와서 알 턱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새벽에 밥 차리는 게 당연히 서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씨도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워낙 길었습니다. 하지만 식모도 아니고 다 늙어서까지 밥해다 바치는 삶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요즘 들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진짜 갱년기야. 죽상하고 있지 말고 밥 차려. 남편이 갱년기냐고 물어본 이후로 서씨도 왠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다른 생각에 빠지는 때가 많았고 대부분 우중충한 생각들이었죠. 이대로 콱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들어 이게 우울증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서씨의 얼굴에 밥이라고 쓰여이기라도 한 모양인지 눈만 마주치면 밥 타령타령이었습니다. 자장면 시켜 먹어 그냥. 아, 또 무슨 자장면이야? 밥을 먹어야지. 힘들 땐 좀 시켜 먹으면 어때서? 그러자 거실을 지나가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면은 안 먹고 싶은데. 육개장 같은 거 얼큰하게 끓여서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말 잘했다. 육개장 좀 끓여봐. 집에서 끓이려면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뚝딱하면 음식이 완성돼서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씨는 주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평일엔 남편도 가끔씩 약속이 있어 외출도 하곤 했는데 주말에는 남편도 어딜 가지 않았고 아들네도 있었죠. 출출한데 만두 좀 쪄먹자. 냉동실에 있으니까 쪄먹어. 아이,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 만들어서 먹어야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요새 죽상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일이 손으로 만두를 빚어 쪄서 바치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만든 만두 맛있죠. 지긋지긋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 먹어. 그래서 큰 소리를 냈더니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노망이 났나? 나 나갔다 올 거니까 뭘 차려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서씨가 나가려고 하자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저녁밥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차려 먹어. 나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니?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서씨가 없으면 며느리가 밥을 차려야 할까봐 눈치가 보이는 듯했죠. 정 같았으면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내 코가 석자였습니다. 며느리도 서씨가 밥하는 동안 한 번 거들은 적도 없었으니 며느리도 아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서씨는 이 집의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씨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시 집에 들어오자 다들 저기압이었습니다. 서씨가 집에 돌아와도 누구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먹긴 해먹었는지 주방이 어수선했습니다.
소리가 나서 옆을 보자 남편이 물을 마시고 식탁에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서 씨를 노려보고 있었죠. 늙어도 곱게 늙어. 식구들 굶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가 막혀서 대꾸조차 하지 않았더니 뒤돌아 가버리는 남편. 서 씨의 존재의 가치는 딱 그것뿐인 듯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와서 서 씨도 찬물을 한 컵 벌컥벌컥 들이켜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제명에 살질 못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 씨의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뒤 서 씨의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왜 미역국도 없어? 그래도 서 씨의 생일인 것은 잊지 않은 듯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이게 뭐야? 전부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잖아. 며칠 전부터 몸도 으슬으슬 아팠고 무엇보다 생일날까지 힘들게 부엌에서 혼자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이 단출하자 남편의 심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내 생일에 미역국도 내 손으로 끓여야 해? 그러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민망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당신이 잘하니까 그렇지. 당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으니까. 내 생일에 내가 미역국이 안 먹고 싶어서 안 끓였어. 참, 오랜만에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이면 좋지. 이렇게 밥하는 걸 귀찮아해서 어째. 서 씨는 그 말에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도 안 차리자 남편도 어디가 아픈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갔다 와야지. 미련하게 누워만 있어. 이것 봐. 수틀리면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흔들어 깨워서라도 밥을 차리라고 할 남편이 그래도 서 씨의 생일이라고 한 수 접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퇴근 후에 집에 오자 서 씨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웬일로 남편이 그런 소리를 다 하는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숯불갈비를 먹고 싶었습니다. 하도 집밥 타령에 대는 가족들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숯불을 피울 수도 없으니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죠. 갈비 먹으러 가자. 서 씨가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불에 태워서 먹는 걸 뭐하러 돈 주고 사 먹어. 암 걸려. 그냥 집에서 갈비찜이나 해 먹지. 숯불 갈비 먹고 싶다니까. 아, 똑같은 갈비 아니야. 고기를 왜 새카맣게 구워서 먹으려고 그래? 갈비찜 하라니까. 그래요, 엄마.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은데. 막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다시 나가는 것이 싫은 듯 했습니다. 갈비 맛있게 해서 먹자고. 내 생일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생일상도 내 손으로 차리게 하는 인간. 서 씨가 평생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서 씨가 요리할 생각도 없이 앉아있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 좋아하지 말어. 그거 야채 같은 것도 손질할 때 제대로 씻지도 않아. 고기도 깨끗하지도 않고. 당신은 찝찝하지도 않어? 오죽했으면 내가 병이 다 낫겠어? 나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지도 못해. 가끔 외식하자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죽는 순간까지 밥하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서 씨도 밖에서 조미료 가득한 음식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한 밥이 더 좋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밥을 하루에 세 끼를 차려내야 한다면 다른 이야기였죠. 서 씨도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었습니다. 설령 조금 조미료가 들어가고
건강에 덜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이 난리야. 남들 다 차려 먹는 밥 그거 좀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식구들이 서 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기라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우울증이 왔는지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생일에 몸까지 아픈데 가족들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조차 서 씨에게 밥 타령을 하는 가족들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받아먹기만 해서 모르는 듯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희생도 참고 살아왔던 거지. 밥 차리는 게 별거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넘게 더 이렇게 살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굶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짐을 쌌습니다. 당신 뭐해? 그런 서 씨를 보고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 나가서 살 거야. 뭔 소리야?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어. 그동안 산정이 있다면 붙잡지 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진짜로 어디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도 무척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집이 걱정인 듯 보였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나가는 서 씨를 누구도 붙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집을 나와서 곧바로 머물 곳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10평짜리 오피스텔 월세를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비어있는 곳이라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냉장고며 옷장이며 침대까지 있어서 따로 가구를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16층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과는 다르게 휴대폰은 불이 날 듯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눈 딱 감고 나와서 사고를 쳤지만 진작에 이래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씨가 한참 뒤에 남편의 전화를 받자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있냐며 말이죠. 당신 어디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안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나도 좀 마음을 추스르고 연락할게.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따로 살면 다 이혼하나? 당신은 자식이랑 북적거리며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가족이야? 이런 가족도 있고 저런 가족도 있는 거지. 당신도 나 죽는 꼴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더 좋잖아? 극단적인 서 씨의 말에 남편이 놀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밥하기 싫어서 집 나간 게 말이나 되냐고.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그건 당신이 나 없는 동안 삼시세끼 직접 차려서 먹어보고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보자고. 직접 해먹기는커녕 며느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분가한다고 하겠죠. 그때가 되면 남편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 오피스텔도 구했어. 월세.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마음 좀 풀리면 어딘지 알려줄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월세. 돈 아까운 줄 몰라? 빨리 계약 취소해. 나도 은퇴 전까지 돈 벌었고
내가 당신 평생 밥 해준 거 따지면 이 정도 월세는 많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 집을 사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것까지 아까워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이라도 해야겠지. 뭐, 이혼이 장난이야? 그러니까 나도 좀 숨 쉬면서 살게 해줘. 이거 좀 낸다고 노후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당신 아들한테서 생활비를 받아.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아니, 그러면 밥은 누가 하라는 거야? 역시나 가장 큰 걱정은 밥인 듯 했습니다. 집밥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이제 해 먹으라니까. 아니면 똑같이 집밥 좋아하는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던가. 이만 끊을게. 난리치는 남편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당분간은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필요한 짐은 얼마 없었습니다. 서 씨는 다음날 늦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게 서 씨의 아침 식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일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출해졌을 때쯤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쓰레기만 치우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참 편했습니다. 자장면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사정사정을 하거나 직접 만들기까지 해야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서 씨는 요리에 취미가 없어도 가족들 때문에 못하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 씨는 간단하게 장을 봐서 왔습니다. 20리터 봉지에 다 차지도 않을 만큼 간단하게 봐온 뒤에 김치찌개만 끓였습니다. 그것도 서 씨가 따로 요리한 게 아니라 시중에 파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밥은 햇반이었고 말이죠. 매일 이렇게 먹을 순 없겠지만 너무 편했습니다. 서 씨는 하루에 2끼만 먹고 싶을 때 먹고 아주 간단하게 해 먹었습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면 충분했고 하기 싫을 때는 나가서 사 먹을 때도 있었고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있었으니 밥 먹는 게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덜 힘들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놈의 집밥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한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 씨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긋지긋해서 뛰쳐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었죠. 나와서 며칠 살았더니 앓고 있던 우울증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때로는 이유 없이 실실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참 깊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한 자락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족들이 더욱 야속해졌습니다. 평생 헌신한 대가는 노망났냐는 소리뿐이었으니 말이죠. 당신,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들어와. 서 씨가 집을 나온 지 2달이 넘어가자 남편이 한풀 꺾인 음성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살만해? 나는 생각 안 해? 가족들은? 왜? 당신은 나 없으니까 불편해? 아, 당연한 걸 물어. 지금 집꾸리 말도 아니야. 아직 멀었다 싶기도 했고 서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통해 마음을 또다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곁에서 뒤치다꺼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편하자고 서 씨의 인생을 희생하고픈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 씨도 서 씨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집을 나온 후에야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밥하기 싫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고 한번 생각해봐. 여보, 남편은 나중엔 거의 애원을 했지만 서 씨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전화를 차단하지도 않았죠.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고생을 하고 있는 듯 했지만 서 씨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서 씨도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그걸 아니 쫓아오겠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있어? 요즘 왜 이래? 너 이러다가 우리 모임에서 쫓겨난다. 나 이제 모임 안 나갈게. 뭐? 너 진짜 무슨 일 있니? 그건 언니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빌린 돈은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줘. 지난번에 내가 보낸 메시지 봤지? 송금했던 거. 너 설마 그깟 것 때문에 그래? 그깟 거? 그리고 우리 엄마 장례에 5만 원 준 것도 나는 솔직히 아니다. 말해 뭐해. 너 돈 때문에 나 안 보려고 하는 거니?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됐는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우병희 씨와 그녀의 30년 지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 씨는 최근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의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절교를 선언한 것은 우 씨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오래된 모임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퍼졌느냐 묻는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에 얽매여서 희생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도 짧은 인생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서 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 우 씨를 친구는 옹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고작 5만 원 때문에 30년의 세월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냐며 말이죠. 하지만 5만 원은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우 씨는 곧 60세를 앞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는 우 씨보다 4살이 연상이었죠. 이름은 정영숙입니다. 우 씨가 20대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오래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가 우 씨 나이 29세였죠. 그때부터 우 씨와 영숙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꼭 만났습니다. 영숙이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는데 우 씨 부부가 30분 거리로 이사할 때 영숙도 따라서 같은 동네로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죠. 그런데 그런 둘의 관계도 알게 모르게 점점 균열이 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병이 네가 계획 짜와. 계획까지 짜야 해?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하고 다니지. 4명이서 모임을 했는데 그중 둘이 우 씨와 영숙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여행 일정을 우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 씨가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고 또 아들에게도 물어서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짰습니다. 차는 너희 차 타고 가자. 네가 운전해. 내가? 우리 남편이 차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버스 타고 가.
힘들게 시리?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우 씨의 남편은 여행에 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영숙의 말대로 우 씨가 운전해서 동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병이 네가 계획한 여행이야? 영숙은 우 씨의 계획표를 보더니 숙소 침대 위로 던져두며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 빽빽하게 써왔어? 우리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가. 에이,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몇 날 며칠 계획했던 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영숙 때문에 우 씨는 잠시 서운했습니다. 결국엔 지역의 유명한 것들은 거기서 거기인지라 우 씨가 조사했던 곳과 겹치긴 했지만 그래도 성의를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우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 왔으니 사소한 건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병이 네가 제일 키가 작으니까 저기서 자. 침대가 3개밖에 없잖아. 침대가 3개 있고 소파베드가 있는 숙소였는데 사실상 소파베드는 그냥 소파였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잠을 자기에는 다소 불편해 보였죠. 그러지 말고 침대 3개를 붙여가지고 다 같이 자는 게 낫지 않아? 다른 친구가 얘기했지만 영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침대에 떡하니 누워버리는 영숙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잘게. 언니 말대로 내가 제일 낫겠다. 우 씨의 덩치가 가장 작은 것은 맞았기에 그곳에 누웠습니다. 어쩐지 즐겁지만은 않은 여행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다른 친구들을 각자 집에 내려주고 우 씨와 영숙이 단둘이 차에 남았습니다. 너는 좋겠다. 왜? 걱정할 게 없잖아. 남편도 착실하고 아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는 언니는 걱정거리 있어? 아, 있지. 왜 없어? 뭐가 걱정인데? 돈이 문제지 뭐야? 근래에 돈 걱정이 잦은 영숙이 걱정되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남편도 없으니까 노후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힘들어? 아니,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도 생겼다는데 혹시 결혼이라도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야.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 먹고 살기도 힘드네. 우 씨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숙의 딸과 우 씨의 아들이 나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달에 딱 100만 원만 누가 빌려주면 좋겠네. 그 말을 하며 우 씨를 힐끔 쳐다보는 영숙. 때마침 영숙의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 우 씨가 영숙을 내려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받은 용돈을 모아둔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서 영숙에게 송금했죠. 어머, 병이야. 이거 무슨 돈을 보냈어? 아까 100만 원만 누가 빌려주면 좋겠다며. 우 씨도 그 이상은 혼자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 병이 너 때문에 한시름 났다. 내가 금방 갚을게. 아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언니 형편 됐을 때 줘. 천천히.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착하니? 이래서 내가 너랑은 오래 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도 유독 친절해졌던 영숙. 100만 원에 기뻐하는 영숙을 보니 우 씨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영숙의 노후가 우 씨도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 뒤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이야. 나 지금 장례식장이야. 뭐? 누가 죽었어? 수영이 아빠. 아, 정말? 영숙의 말에 우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 이혼한 지 한참 됐지만 이혼하기 전에 우 씨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별로 없어서 장례식장이 횡하네. 병이 너라도 좀 와줘라. 어딘데? 지금 갈게. 그래도 알던 사이이기도 하고 영숙의 전 남편이기 때문에 우 씨도 영숙의 요청대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10만 원은 품 안에 두었습니다. 이건 영숙에게 직접 줘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왔어? 딸은? 곧 결혼하잖아. 결혼 앞둔 사람이 장례식 오는 거 아니지? 그래도 아빠잖아. 우 씨가 놀라 묻자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해야 아빠지. 우 씨는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가정사를 알고 있기도 했고 당사자가 안 온다는데 우 씨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 달 뒤 영숙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30만 원을 또 냈습니다. 너희 아들 결혼 소식은 없어? 아직 없어. 결혼하면 꼭 불러야 돼. 나도 꼭 갈게. 그럼 당연히 부르지. 아무튼간 이래저래 와줘서 고마워. 한 달 사이에 영숙에게 나간 돈이 꽤 됐습니다. 하지만 우 씨의 아들이 결혼해도 영숙이 올 것이기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우 씨는 영숙과 자주 만났습니다. 영숙이 혼자 산이 외롭다며 우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기도 했고 모임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언제 올 거야? 오늘? 아, 오늘 비 오니까 같이 파전이라도 만들어 먹어야지. 아, 오늘은 남편이랑 집에 있으려는데. 영숙의 전화를 받은 우 씨는 비가 오니 오히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럼 이런 날씨에 우울하게 나 혼자 있어? 왜 우울해? 우울하지 안 우울해? 딸내미도 시집 가더니 잘 오지도 않고 남편도 없고. 그래, 너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집에 있어라. 아이 참. 알겠어. 조금 있다가 갈게. 그래. 올 때 오징어랑 쪽파 좀 사와. 알겠어? 우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남편이 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자들 유별나. 뭐가?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주 봐? 그만큼 만나도 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우 씨와는 다르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 씨를 신기해했습니다. 그냥 친구잖아. 하지만 우 씨도 점점 나이가 드니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기도 했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살기 때문에 힘들었죠. 비 맞는 건 질색이지만 하는 수 없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영숙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나 유방암이래. 뭐? 우 씨가 파전을 먹다 말고 충격의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나보다 더 놀라네. 근데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면 괜찮을 거래. 의사가? 아니, 의사는 그런 소리 안 하지. 주변에서 그러던데. 우 씨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일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병문안 와. 당연히 가지. 그리고 얼마 뒤에 영숙은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영숙의 말대로 수술은 잘 된 듯 했습니다. 오 씨는 자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영숙에게 갔죠. 오늘 올 거야? 왜? 올 때 병이 네가 담근 김치 좀 싸올래? 김치? 거기 밥 나오잖아. 병원에서 나오는 건 중국 김치 같아. 너무 맛없어. 그래? 알겠어, 가져갈게. 영숙의 전화를 받고 새로 김치를 조금 담갔습니다. 생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익은 김치는 잘 먹지 않는 영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서 영숙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서 들고 갔죠. 역시 병이가 김치는 기가 막혀. 아직 밥때도 아닌데 맨손으로 김치를 찢어 먹은 영숙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우리 남편이 주라고 하길래. 그리고 돌아올 때 봉투에 담긴 10만 원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는 음료수보다는 현금이 나을 것이라며 말이죠. 뭐 이런 걸 다 줘. 그러면서 기분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영숙은 수술 후 퇴원한 뒤에도 항암 때문에 가끔씩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와? 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바빠? 오늘 아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참, 너는 나보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아들이 더 중요해? 내가 병원에 있는데. 진짜 서운하다. 어제 갔다 왔잖아. 멀지도 않은데 한 번 들리면 어디가 덧나니? 미안. 근데 아들이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된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대. 자식이 뭐 밥 먹여주는 줄 알아. 결혼하면 끝이야. 자식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한참 투덜거리는 걸 듣고 있자니 어쩐지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 씨처럼 자주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심심할 때마다 부르는 통에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는 입원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오 씨도 오 씨의 생활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오 씨는 영숙이 병원에 있지 않을 때도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늘 영숙이 자신은 독거노인이라며 가까이 사는 오 씨에게 자신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하지 않아도 오 씨도 알아서 영숙을 챙겼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고 처지가 딱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 씨의 집에서 모임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병이야. 나 반찬 좀 싸줘. 지난번에 가져간 거 다 먹었어. 아직도 병이한테 반찬 얻어먹어? 입 하나 보태는데 뭘. 나는 요리하는 거 귀찮아. 혼자니까 재료만 썼고. 그래도 병이가 고생이다. 영숙은 그런 말을 한 친구를 흘겼습니다. 아, 친구끼리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이따가 싸줄게. 오 씨와 모임 친구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회복한 기념으로 여행 한번 가야지. 여행? 오 씨는 영숙의 눈치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을 때도 생활고를 호소하던 영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표정에 예상외로 밝아서 오히려 오 씨가 놀랐습니다. 암 진단금 많이 받았다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살림 좀 폈겠어. 그래도 수술도 잘 됐으니까. 암 진단금? 그래.
많이 받았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 에이, 많이는 무슨. 그리고 한참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머지 두 친구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우씨가 묻지도 않았는데 영숙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진단금 받았어도 다 여기저기 빚 갚느라 남는 것도 없어. 그 말에 우씨도 사람인지라 빌려줬던 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 요즘 빚잔치 하고 있잖아. 어쩐지 우씨가 돈을 달라고 할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진단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씨가 가벼운 말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도 그럼 곧 갚을 수 있겠네? 그러자 영숙의 표정이 굳는 게 느껴지고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 말에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우씨였습니다. 2년 전쯤 힘들다기에 바로 빌려줬던 100만 원을 잊은 것인지 표정을 보니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듯도 했습니다. 나 돈 좀 생겼다고 그 틈에 사기치면 안 돼. 두 번째 말은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100만 원 보내줬잖아. 뭐?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그래, 동해 다녀온 날에. 한참 전이잖아. 어떻게 기억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돈 빌린 기억이 없는데. 2년 전이면 한참 전도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풀리면 천천히 달라고 했는데 설마 잊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씨는 답답한 속을 까보이고 싶었지만 영숙은 태연히 말을 돌렸습니다. 우씨가 나중에 송금했던 내역을 찾아서 보여주겠다고 하자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그래. 조심히 가. 우씨가 영숙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찾는 방법을 몰라 아들과 여러 번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찾아서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자 영숙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기에 곧 갚겠지 하는 생각에 전화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안에 찾아올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 우씨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지 2년째였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정신적인 타격이 컸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족들과 앉아 있는데 첫째 날 밤늦은 시간에 영숙이 왔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주무시다가 가셨다니까. 호상이지. 그건 그렇지. 근데 이래서 요양원에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봐. 그 말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오래 못 산다더라. 나는 우리 딸한테 나 아파도 절대 요양원에 넣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우리 엄마는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던 거야?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우씨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꼭 자식들 때문에 우씨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말하는 영숙 때문에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남동생도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죠. 우씨가 얼른 영숙의 팔을 끌고 멀찍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왔으니까 밥 먹고 가. 다소 차가운 음성의 영숙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조는 입구에서 했어. 알았어. 그리고 다른 손님이 오는 바람에 우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다른 모임 친구들도 와서 함께 슬퍼했고
이내 영숙과 합석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장례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 우씨는 영숙의 부조금 액수를 확인하고 조금 허탈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5만 원? 당신 제일 친한 친구 아니야? 우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명단에 적힌 금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도 한 것이 보였습니다. 부조금 액수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숙이 5만 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작년에 딸 결혼식 때도 축의금을 30만 원을 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에 이혼한 전 남편 장례식도 가서 따로 10만 원을 챙겨주었죠. 그런데 우씨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5만 원은 야박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와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영숙이 자신을 그 정도 사이로 생각하는가 싶어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밥을 먹고 가면서 떡까지 싸갔던 영숙을 떠올리니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죠. 보름쯤 뒤에 영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좀 괜찮아? 연락도 잘 안 되고. 걱정돼서 와봤어. 우씨가 갑자기 대면대면하게 군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보름이면 우씨와 영숙 사이에선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씨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기에 영숙과의 만남은 당분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까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왕 왔으니 우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꿍하게 품고 있어봤자 우씨만 심란했으니 말이죠. 부조금 5만 원 한 거 맞아? 맞는데 왜? 너도 그때 5만 원 줬잖아. 그때라니? 우씨의 기억엔 영숙에게 5만 원 단위로 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의 손주의 도래는 따로 잔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10만 원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영숙의 말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옛날에 기억 안 나? 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영숙의 아버지란 말에 기억을 한참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우씨의 기억으로는 영숙의 아버지는 영숙이 젊을 때 돌아가셨으니 말이죠. 그거 언니 30 몇 살 때 아니야? 맞아. 적어도 25년은 더 넘었으니 그때가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우씨와 영숙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 당시에 5만 원이면 우씨에게 적은 돈이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지금 5만 원을 내는 게 맞다는 영숙. 기억났어? 내 말이 맞지? 원래 받은 만큼 주는 거잖아. 그나저나 내가 그때 말을 못했는데 말이야. 장례식에 먹을 게 그렇게 없어. 다들 말은 안 했어도 흉보는 눈치였어. 요즘에는 그렇게 내놓으면 안 돼. 그 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서운했던 것들, 그리고 우씨에게 막말을 했던 것, 입맛대로 이용해 먹으려던 것들 말이죠. 그때부터 우씨는 입을 꽉 닫았습니다. 우씨의 천성이 눈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못하는 탓도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보나마나 자신이 맞다고 우길 테니 말이죠. 나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병이 네 차 좀 얻어 타자. 뜬금없이 전화해서 우씨에게 기사 노릇을 하라는 영숙 때문에 우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갑자기 바쁘다고 그러잖아. 기집애 가. 이따가 같이 점심도 먹자. 너 내가 장례식에도 가줬는데 밥 한 끼는 사야 맞지? 그러면서 웃는 영숙의 목소리를 들으니
지난 세월마저 아까웠습니다. 나 오늘 바빠. 그러자 영숙이 또 싫은 소리를 시작했고 우 씨는 길게 듣지 않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영숙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문에 문자 메시지도 보내서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는데 우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요즘 들어 영숙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병이 너 진짜 여행 안 갈 거야? 영숙의 건강이 회복된 기념으로 가기로 했던 여행을 우 씨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영숙이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있어? 요즘 왜 이래? 너 이러다가 우리 모임에서 쫓겨난다. 우 씨는 급격히 피로해져서 손으로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모임 안 나갈게. 뭐? 너 진짜 무슨 일 있니? 그건 언니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100만 원은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줘. 지난번에 내가 보낸 메시지 봤지? 송금했던 거. 너 설마 그깟 것 때문에 그래? 그깟 거? 참, 그깟 거 그냥 빨리 줘버려 그럼.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장례에 5만 원 준 것도 나는 솔직히 아니다. 말해 뭐해? 너 돈 때문에 나 안 보려고 하는 거니?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영숙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우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모임이 깨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 씨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친구들도 모임을 없애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 씨를 따라서 나간 것은 아니었고 그저 영숙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러자 영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쾅쾅 문을 두드리는 통에 현관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우 씨가 문을 열자 씩씩대는 영숙이 보였습니다. 너 유치하게 왜 이래? 자, 5만 원 더 주면 돼? 다른 사람들도 10만 원 했다며? 그러면서 우 씨의 면전에 5만 원짜리를 한 장 던졌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사람을 왕따 시켜? 모임이 우 씨의 입김으로 끝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팔 청춘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말이야.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풀어야지.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보통 세월이야. 30년이야. 하지만 우 씨는 더 이상 그 인연을 이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산다고 치면 똑같은 세월 반복할 마음 없어. 나도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살 거야. 그리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바꿔나가고 자신 없네.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너 그거 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몇 년이라도 더 살았으니까. 언니는 곧 죽어도 언니 말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지? 언니 100만 원도 기억 안 나는 척한 거 모를 줄 알아? 어떻게 90년대에 받았던 조의금 5만 원은 기억하는 사람이 2년 전에 빌린 100만 원을 기억을 못해? 아무튼간 그 돈도 당장 돌려줘. 연 끊으려는 애한테 내가 뭐하러 100만 원을 주니? 나도 못 줘. 빈정상해서. 그 말에 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갑작스런 우 씨의 웃음에 영숙이 당황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덕 쌓았다고 생각할게. 돈 때문에 또 언니랑 연락하고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뭐? 누군 뭐 아쉬운 줄 알아? 100만 원을 아껴서 좋았는지 영숙은 금세 돌아갔습니다. 물론 우 씨도 영숙과의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아무리 아까워도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영숙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연을 끝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매일 같이 곁에 있던 우 씨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앞으로가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영숙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조차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이사까지 갈 용의도 있었습니다. 영숙을 만나면 우 씨는 내 자신을 갉아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늘 비아냥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영숙은 반대로 우 씨에겐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하면 그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해버린 관계를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 씨는 인생을 그리고 우 씨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만 만나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인연은 없었습니다. 자식마저도 그러면 연을 끊는 세상인데 말이죠. 우 씨는 영숙과 연락을 끊자 헛헛한 마음은 잠시뿐이었고 인생이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만나야 할 일도 없었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만 쌓을 수가 있었죠.